아빠 같이 레고 하자. 그래, 같이 레고 하자. 우리 뭐 만들까? 말농장이랑 루돌프. 말밥은 여기 있어야 되고 난 그게 싫어. 사람들 테이블은 여기다 앉혀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놔두고 싶어. 근데 아빠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 놔두고 싶었어. 아니야. 반갑습니다. 카니와료입니다. 딸이 갑자기 막 서럽다고 우는데 저는 좀 솔직히 억울했거든요. 아,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레고를 잘못 끼웠나? 얘가 뭐 마음에 안 들게 내가 만들었나? 여기 이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그게 속상한 건가? 아니,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그 자리에서 제가 그리고 알게 된 게 내가 말투가 좀 이상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린아이는 말의 내용을 먼저 듣지 않는데요. 말의 온도를 먼저 듣는데요. 아이의 뇌는 언어 처리보다 감정 처리가 훨씬 빠르대요. 여기다 끼워야 되잖아 라는 말의 정보보다 그 말 안에 담긴 짜증의 냄새를 먼저 포착한대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레고를 여기다 끼면 안 되고 이쪽에다 껴야 된다라고 하는 제 말은 맞았는데 제 딸은 제가 말하는 그 정보를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차가운 걸 먼저 느꼈던 거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엄마 아빠 분들도 애가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방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갑자기 삐져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팽 돌아버리는 뭐 이런 적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괜히 애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괜히 속상하고 얘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지? 왜 이렇게 삐딱하지?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 뭐 그런 좀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은 이 질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아빠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내가 그 순간에 뭘 놓쳤는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첫째는 말투는 내용이 아니라 날씨다. 두 번째는 뒤늦게 알아차린 것은 늦은 게 아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는 것은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이다. 말투의 온도, 뒤늦은 인식, 그리고 회복. 자, 그날의 레고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독일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다 보면은 옆에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딸이 말농장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얘 취향이 근데 만들 때 되게 확실해요. 여기는 말 구유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이쪽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뭐 자기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저랑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보면은 솔직히 논다라기보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농장을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아빠 이거 여기 아니야 여기다가 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 딸한테는 이쪽에다가 꼭 그 블럭을 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도 저도 사람인지라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야, 우리 딸 이거 여기 말고 이쪽에다 꽂아야지 라고 말을 결국은 해요. 물론 그 당시에 제 말투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거칠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딸 표정이 갑자기 팍 바뀌면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입술을 쭉 내밀고 한 5초 있다가 막 씩씩씩씩 대요. 그 화가 난 거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팀장이 그거 아직 안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질문이잖아요. 다 했냐고 확인하는. 그런데 어떤 톤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인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핀잔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무시를 하려는 건지 그런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텍스트만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온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날씨 같은 거.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면 옷 젖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말이 딸한테 그 맑은 햇살 같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누군가 저를 코칭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라는 표현하고 무릎이 왜 자꾸 안으로 들어가냐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긴 한데 첫 번째 말을 들은 사람은 자세를 더 잘 수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몸이 굳을 것 같아요. 심리학에선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불러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감정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인간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언어보다 표정이랑 목소리 톤에서 더 먼저 읽는데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다는 거죠. 하물며 아직 언어가 다 개발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나 저희 어른들한테나 뭐 말투라는 것은 단지 텍스트가 아니라 날씨 같은 거죠. 그날의 날씨가 좋으면 나가서 놀고 싶고 뭐 흐리거나 비가 오면 나가기 고민되는 것처럼요. 존 가트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부모랑 자녀의 상호작용 연구한 사람인데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가 있어요.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은 부모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학습한대요. 아이가 짜증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도 되는지를 보면서 학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인데 그것 자체를 아이가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보고 기쁨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레고를 하다가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이쪽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딸 입장에서는 감정이 불편할 때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한테 화가 난 거고 아이가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의 말투를 보고 애가 그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저도 너무 반성을 하게 되죠. 많은 부모들이 아마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미 저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안 건데 근데 이미 사실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저는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해 버렸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그런 일종의 자책으로 이어지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자책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과거를 되짚어 볼 때 그 과거 당시보다 지금 그때를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대요. 왜냐면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맥락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는 왜 그거를 몰랐지?'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멍청해서 우리가 참 둔해서 부모가 잘 못 배워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정보가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레고를 하고 있었고 애가 하는 걸 보니까 틀린 것 같았고 근데 사실 몸도 좀 피곤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투가 좀 나온 거죠. 그런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책이나 연민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저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배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닥치는 상황 그리고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제가 느끼기에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걸까?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런 말도 했었어요. 애가 울 때 왜 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라고 저는 요구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 아닌가요, 이거? 아이는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정으로 나오는 건데 짜증으로 울음으로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제 모습이 제 스스로 너무 웃긴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다음부터는 딸이 울 때 좀 다른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 사과한다는 것을 말로 하는 거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단어 몇 개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아이가 내 온기를 좀 따뜻하게 느낄 수 있게 내가 좋은 날씨를 이 아이에게 다시 안겨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 아까 내가 말투가 좀 거칠었지? 아빠가 말을 좀 속상하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얘는 아주 답변을 잘해요. 아빠가 방금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나 속상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빠가 정말로 나한테 미안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관계를 온기로서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릴 때 누군가에게 또는 어른으로부터 상처받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 말의 정보, 그 말의 내용보다도 그때 그 상대방의 표정이나 또는 그 말을 하고 그냥 방을 나가버린다든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이 아마 더 선명하게 기억됐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갈등 이후에 회복 시도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갈등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그것을 어떻게 서로 회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로 인해서 그 관계의 질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방식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접촉을 또 시도해 보는 거죠. 미안하다 그 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방향을 보거나 아이가 관심 가는 것에 나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거. 저는 아이한테 비슷한 말 실수를 좀 매번 반복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이는 저한테 다행스럽게도 좀 똑바로 얘기를 해줘요. 아빠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저는 좀 고마워요 그게. 왜냐면 저는 그때마다 제 말투를 제가 제어하면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딸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다음엔 안 그럴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게.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래도 나름 딸이 좀 쿨하게 잘 받아줘요. 알았어 아빠. 우리 딸 이제 괜찮아? 물어보면 괜찮아 하면서 그냥 하던 노래를 또 계속 잘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좀 기분 상한 부분이 발견되면은 저는 최대한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제 진심이 좀 전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레고 놀이를 할 때 이 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고 싶은 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갈등 회복 이후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딸이 만들고 싶은 게 어떤 거지?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저는 그 블럭을 좀 찾아서 갖다 주고 그렇게 말농장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뭐 딸 아이도 기뻐하고 그런 걸 보니까 저도 너무 좋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 말투를 어떻게 의식적으로 잘 바꿀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는 너무 급하게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주로 패턴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무언가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스케치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다든지 무언가에. 근데 그때 제 딸이 제 주의와 제 집중력을 확 가로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막 질문을 하는 거죠. 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저는 딸이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 하던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도 갑자기 막 정신이 없죠. 막 혼동스러워. 그러면 하던 일에서 갑자기 딸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머리가 되게 지끈지끈 아프면서 말이 부드럽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딸한테.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그때 말투를 좀 조절해가지고 부드럽게 말하는 걸 잘 조절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죠. 이게 잘 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몇 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런 비슷한 패턴을 제가 자주 경험하니까 이제는 딸이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제가 하던 그 집중을 잠깐 내려놓게 돼요. 제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계속 진행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약간 잠깐만 멈추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신호등처럼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데 잠깐 딸이 요구하는 게 이거 사실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거 잠깐 멈추고 딸에게 시선을 맞춘 다음에 제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연습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요. 제가 말을 막 성급하게 한다든지 짜증 섞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뭔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말하는 게 이 애한테는 우선이니까 일단 그냥 치고 들어와요. 좀 더 크면 그때는 아빠를 좀 더 배려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나 얘기 좀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뭐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아이는 내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지 향하고 있지 않은지를 눈치를 되게 빨리 채요. 댄 시겔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아이랑 부모의 관계에서 연결의 순간을 강조해요. 짧고 반복적인 연결의 순간들이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른대요.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긴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자주 뭐 레고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아이가 툭 치고 들어오는 순간 그런 사소한 모드가 저와 아이를 연결하게 만드는 반짝반짝한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아빠로서 우리 딸에게 잘 놀아줘야지라는 그런 좀 압박 같은 게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완벽해 보이는 아빠들이 좀 있거든요. 과학 실험도 하는데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근데 그림도 그리면서 악기도 연주도 같이 하고 항상 에너지 넘치고 항상 재밌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빠들. 물론 제 머릿속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아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 아빠의 이상적인 모습이랑 저의 모습이 되게 비교가 되는. 저도 사람이니까 소파에 앉고 싶잖아요. 밥을 조용히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또는 핸드폰을 밥 먹을 때는 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쩌다가는 무조건 봐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런 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고 하다가 말투가 이상해지는 그런 날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렇게 제 자신을 누군가 비교해서 완벽한 이상향을 막 추구한다면은 저는 나중에 아이한테도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딸의 모습, 여성의 모습 이런 걸 아이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교는 이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배우고 싶은 이상적인 사람을 모델로 설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한다거나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 시도일 수는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나한테 많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100%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하고 저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제가 80일 수도 있고 60일 때도 있는데 그 순간마다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점은 좀 고치고 이런 점은 좀 발전시켜야겠구나 라고 제 스스로 좀 돌아보고 또 그것을 가족들에게 나의 어떤 약한 점을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점은 좀 고치고 싶다라는 저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보면은 덕선이 아빠 성동일 배우님이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딸이 그때 한 번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그때 감기약이랑 몸살약, 두통약 이런 거를 막 검은 봉투에 챙겨줘요. 학생 식당 500원짜리 사 먹지 말고 고기 사 먹으라고 돈도 쥐어주고 그러면서 이 가시나야 얼른 먼저 갈게 이러면서 좀 정색을 하고 말해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도 거기 나오는 부모님들 보면 잘해주고는 싶은데 막 어긋나고 미안하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말을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나를 생각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 가족이 100%가 아닌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리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좀 잘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고 이쁜 여자친구가 되고 싶고 우리는 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말투는 내용이 아니고 날씨라는 거, 그리고 뒤늦게 알아차린 내 잘못은 늦은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 회복은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보다도 더 나아가서 그들과 접촉한다는 거.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이가 뭔가 들고 찾아왔을 때 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눈 마주쳐 보는 거, 저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가 뭔가를 들고 저한테 왔을 때 지금 제가 하던 거 잠깐 내려놓고 눈 마주쳐 보는 거, 그거 어떨까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의 시선에 한번 맞춰보는 거. 아, 얘가 이걸 왜 들고 왔을까? 얘가 이 행동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생각도, 아이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 내가 집중하던 일을 잠깐 끊고 아이에게 집중을 다시 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부모도 쉬고 싶은데 머리랑 몸이 쉬질 못하니까. 쉽지 않지만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지치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한번 변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역시도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단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아이에게는 이게 전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카니와리오였습니다. 레고 블럭은 붙였다가 뗐다가 만들었다가 다시 부셨다가 하면서 그런 과정이 재밌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좀 못생겼어도 어때요? 설명서를 가지고 레고를 만들 때보다 설명서 없이 레고놀이를 할 때가 저는 더 많더라고요. 설명서가 없었을 때의 결과물은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재밌었어요. 저와 아이의 관계도 이 레고 블럭 같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빠 예쁘게 얘기해줘. 사랑해. 아빠도 우리 딸 사랑해.